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윤환 교수입니다. 경영자 여러분, 기업가치 극대화는 왜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주가가 얼마인지 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가 더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기술의 발전이 느리고 기업이 스스로 번 돈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성장하던 그런 시절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빠르고 경쟁사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다면 주식 발행을 할 수가 없겠죠. 주가가 장부가보다 높고 경쟁사보다 높은 가치로 거래가 될 때 적은 지분을 팔아서 많은 돈을 모아 좋은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경쟁사를 따돌릴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돈은 크게 보면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내 돈이라는 것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남의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죠. 자, 이 두 가지 돈 중에 누구 돈이 비싼 돈일까요? 누구 돈이 더 비싼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투자자인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회사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면 몇 % 정도 수익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산다면 몇 % 정도 수익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어느 쪽이 높을 것 같나요? 회사채를 살 때하고 주식을 살 때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을까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죠. 이유는 바로 회사채보다 주식에 투자할 때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주식에 투자하여 얻고자 하는, 즉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결과가 확실히 보장된 수익률이 아니죠. 반면에 회사채를 샀을 때 수익률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식과 회사채 중에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것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 이야기해보죠. 기업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내 돈, 즉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늘릴 수도 있고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수익을 창출해서 제공해야 되는 수익률 중에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회사채와 주식 중에 어느 돈이 더 비싼 돈인가요? 자, 이때 경영자 여러분들이 회사채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주식이 더 비싼 돈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또는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기업이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때 기업이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 이 기대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회사가 수익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의 수익률을 우리가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자본 비용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이라고 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업이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는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를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사채보다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할 때보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할 때 더 낮은 수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배운 것은 단순한 개념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경영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갈팡질팡 대답을 잘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안 드는 내 돈을 써야 되는데 왜 남의 돈을 쓰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경우죠. 일반 기업인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3% 이자를 주면 된다. 만약에 이분이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보다 비싸다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 이상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회사의 모든 투자 의사결정을 3%보다 더 벌 수 있는 사업은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주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주는 10%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를 하는데 회사는 매번 4%, 5% 수익만 나오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주주들은 실망하고 주식을 팔 것이고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기업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주의 돈이 비싼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높다. 그 이유는 자기 자본을 제공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타인 자본을 제공한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회사의 자본 비용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내 돈, 즉 자기 자본과 남의 돈, 즉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 돈이 남의 돈보다 비싸다. 즉 자기 자본이 타인 자본보다 비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타인 자본보다 비싼 이유는 자기 자본을 제공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타인 자본을 제공한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로서 자기 자본을 제공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열심히 일한 만큼 주가도 오르고 기업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의 목적은 주주배 극대화라는 것을 들으면 반감을 갖습니다. 재무관리에서 주주배 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동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자매가 마법의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말인데 이 말로는 세상 어디든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과로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자기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 구경을 하다 보니까 먼 나라의 왕자님이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 사실을 둘째와 셋째한테 이야기하고 세 사람이 왕자를 살리러 그 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의 말을 타고 세 사람이 다 같이 단숨에 왕자가 아픈 그 나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국왕을 찾아뵙고 셋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드리면서 왕자님이 이 사과를 드시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왕자에게 사과를 먹였는데 이 사과를 먹은 왕자가 정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왕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구하러 와준 3명의 자매 중에 한 사람을 너가 왕자비로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왕자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떤 분은 첫째를 선택하고 왜 첫째냐고 물으면 첫째가 왕자가 아픈 것을 발견하여 둘째, 셋째와 함께 와서 왕자를 구했으니 첫째가 왕자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셋째의 사과를 먹고 왕자가 나왔으니 셋째가 왕자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답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셋째의 사과를 먹고 왕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세 자매 중에 누구에게 왕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라고 할까요? 셋째는 왕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왕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왕자가 죽었더라면 셋째는 왕자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왕자가 살았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누가 왕자비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누가 왕자비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업이 성공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때 누가 더 큰 공헌을 하였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무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의 실패에 가장 큰 위험 부담을 한 사람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가장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이라는 것,
보상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한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한다. 그게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그게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입니다. 경영자 여러분 중에 신규 사업이나 해외 사업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사업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데 실패하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할 겁니다. 반면에 사업에 성공했을 때 뭐 특별히 더 큰 보상을 약속받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규 사업할 사람 또는 해외 사업 나갈 사람을 찾을 때 어느 누구도 손들고 안 합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이 약속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기업의 목적에 한번 적용해 보죠. 왜 기업의 목적을 이해관계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주부의 극대화라고 했을까요? 기업이 성공하려면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는 데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이 실패했을 때는 주주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에 기업의 실패에 가장 큰 위험 부담을 하는 주체는 주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기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는 주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주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주주부의 극대화 이렇게 말하면 전통적인 주주의 역할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큰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패러다임 하에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역할을 강조해서 기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는 주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의 부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가 전통적으로는 주주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가 날 것 같을 때 정부가 나서서 그 기업의 실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그 기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건 뭘까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제 기업의 목적이 왜 과거에 주주부의 극대화라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걸 좀 더 확대해서 기업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의 목적이 주주부의 극대화인 이유는 주주가 기업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주주부의 극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주주의 역할인 기업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주주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부의 극대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걸 갖고 자꾸 싸우기 시작하면 파이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싸움으로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분배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나눌 게 없는 상황에서 분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강조하되 성장을 하지 않는 분배는 의미가 없고, 따라서 성장을 담보하는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신규 사업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좋은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좋은 상품을 만들려면 R&D도 해야 되고, 그렇겠죠. 이처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경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법은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것 외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가치 공식을 배우기 전에 왜 그러면 돈 버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PER이라는 지표를 들어봤을 겁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보다 높은 PER을 유지하고 있고 개별 기업으로 가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현대차 주가가 도요다보다 50% 이상 저평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2010년도 기사이지만 20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PER이 10인데 도요다의 PER은 24라는 것은 두 회사가 똑같이 주당 1,000원을 번다면 현대차 주가는 약 1만 원인데 도요다 주가는 24,000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현재 가치 공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예를 생각하세요. 현재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1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이 투자안의 현금 흐름의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아마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10%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수식으로는 11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빼기 1을 해서 0.1, 즉 10%가 계산이 됩니다. 이 결과를 현금 흐름과 수익률을 감안한 수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10%는 110만 원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경영자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는 100만 원은 1년 후에 받게 되는 110만 원의 현재 가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받게 되는 110만 원은 지금 투자하는 100만 원의 미래 가치라고 이름 붙이고요. 10%는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할인율, 이자율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현재 가치 100만 원 곱하기 10% 그리고 110만 원 미래 가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같이 FB는 PB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PB는 미래 가치 FB 나누기 1 더하기 할인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치는 결국 미래 가치를 할인한 것이죠. 자, 이제 경영자 여러분들은 현재 가치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부동산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해보죠.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죠? 답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번에는 같은 기간에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국내에서 부동산 값이 오른 이유를 가지고 전 세계 부동산 값이 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전 세계 금리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지속적으로 내려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국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바로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저금리라는 것이 부동산 가치와 관계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은 현재 가치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임대 수입은 부동산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영구연금으로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 나누기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은행 이자를 반영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10%였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자는 1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자신의 투자금 대비 1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값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즉 100만 원 나누기 10%는 1,000만 원이라는 오피스텔의 값이 나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2005년도에 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얻고자 하는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2005년도에는 5%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2005년도에 오피스텔의 가격은 매년 발생하는 100만 원 나누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5%를 해서 2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나 기업의 가치도 부동산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기업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이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기업에서 앞으로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식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개념은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미래현금 흐름을 할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치 극대화를 미래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공식에서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간과하고 있던 부분, 즉 현재 가치 공식의 분모가 되는 할인율, 즉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자본 비용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는 어떤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까요? 물론 위험하다고 느낄 때겠죠. 예를 들어보죠. 여윳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본인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합니다. 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작성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철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이름이 도대충이에요. 사업 계획을 써주도 않았고 설명도 대충대충 합니다. 경영자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면 누구한테 할까요?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20%로 동일하다면 당연히 나철저라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겠죠. 친구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둘 중에 그래도 사업계획서 써온 사람이 더 믿음직하겠죠. 반면 어떤 분은 도대충 씨에게 투자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충 씨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연 5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투자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고위험, 고수익에 도대충 씨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충 씨의 사업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도대충 씨는 사업을 대충 준비하고 대충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임원이 주식을 사면 그런 정보도 공시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뭘 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좀 덜 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실수하는 게 투자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면 돈 많이 벌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알려고 하시냐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회사의 내용을 바깥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감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는 이 회사가 투명하지 않은 걸로 보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사면 20%, 30% 벌 수 있다고 생각해도 불안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공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투명성 외에도 요즘에는 지배구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가 하나하나 하는 일을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잘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내부 정보라는 것을 잘못 알려주게 되면 회사의 경쟁자가 그 내부 정보를 보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공시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에게 회사 내용을 100% 투명하게 공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지배구조. 지배구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사회이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이사가 종이호랑이다, 공무도장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지만 사회이사가 없었더라면 오너가 원하는 건 뭐든지 금방금방 의사결정했을 내용을 사회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의사결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가 기업의 실패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오너만을 위한 의사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사회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고 대표이사 선임과 성과평가, 보상을 결정하는 등 회사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외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시는 못하지만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의 목적은 주주부의 극대화이며 주주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극대화가 먼저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돈을 벌더라도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면 기업 가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자본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느끼는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는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을 낮출 때 자본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 가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기업 가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